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오늘 영국서 열린 우크라 재건회에 2. 미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3. KF-21 첫 실사격에서 치명적 결함 발견.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오늘 영국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회의에서 발생한 기적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은 미국이 가장 많은 무기와 돈을 지원해왔으며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대부분이 미국 기업들에게 가져가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 도로, 공항, 통신, 공공기관 인프라, 아파트, 빌딩, 상업시설 등에서 미국 기업들이 사업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이 엄청난 규모의 재건 사업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뜻밖의 대반전 발표로 인해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미국이 가져가기로 했던 엄청난 규모의 재건 사업이 한국에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1200조에 달하는 재건 사업이 한국에게로 간 것으로 알려져 놀랍습니다. 또한 프랑스와 독일, 심지어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던 일본까지도 한국의 싹쓸이 소식을 접하자 미국을 손절하고 한국과 컨소시엄을 결성하였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의 우수한 기술과 경험에 대한 국제적인 인정을 반영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안으로 인해 한국은 국제적인 평가와 신뢰를 얻었으며 미국을 뒤로한 국가들이 한국과 협력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주도하여 세계적인 무대에서 더 큰 발전과 성공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로 오늘이죠. 6월 21일 영국에서 우크라이나 주최로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1,000명 넘는 당국자들과 60여 개국 기업 경영자와 투자자들이 모여 우크라이나 재건을 도울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규모는 12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기 대규모 구매를 통한 국방력 강화부터 파괴된 인프라 재건, 보건의료재정 개혁 등의 총 1200조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에너지입니다. 러시아군이 대부분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전력을 공급할 수도, 물을 집집마다 공급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당연히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무기와 돈을 지원한 미국이 이 1200조 원 재건 사업 대부분을 가져갈 것이라 생각했고 미국과 어떻게든 컨소시엄을 만들어 사업의 일부라도 가져가기 위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이 모두의 예상을 뒤엎은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한국의 한강의 기적을 우크라이나에 만들고 싶다며 한국전쟁 후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듯이 우크라이나도 한국을 롤모델로 기적을 만들고 싶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에만 1200조 원, 5,000개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정보를 통째로 넘겨주었습니다. 꿈, 드림이라고 이름 붙인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우크라이나 어느 지역에서 재원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재건 사업이 필요한지, 관할 부처 지방자치단체는 어디인지 상세히 취합돼 있어 사실상 한국 기업들에게 몰아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정보를 한국에만 먼저 주었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이 정보를 21일 오늘에서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우크라이나로부터 미리 받은 이 정보들을 가지고 이미 준비 작업에 착수했고 일부 기업들은 이미 필요한 재료와 기계들을 우크라이나 주변국들로 옮겨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2 마셜 플랜으로 불리는 1,200조 원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아닌 한국에 이렇게 통째로 주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컨소시엄을 만들어 조금이라도 사업을 따내려 했던 일본과 프랑스, 독일 등이 미국을 손절하고 한국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려 안달이 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의 핵심이자 우크라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인 폴란드 내 우크라이나 재건을 총괄하는 야드비가 에밀레비츠 폴란드 우크라이나 개발협력정권 대표도 한국의 우크라 재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는 재건을 위한 사업 목록 교류부터 시작해 한국 기업들이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라고 밝히 미국이 아닌 한국을 언급해 바이든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은 재건 사업에서 다른 무엇보다 가장 먼저 시작되어야 할 것이 바로 지뢰 제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크라이나 카호우카댐이 붕괴되면서 러시아군이 설치한 엄청난 수의 지뢰가 떠내려가 우크라 전역이 초비상 사태에 빠졌습니다. 셀 수도 없이 많은 지뢰가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퍼져버린 가운데 곳곳이 러시아군의 폭격을 받아 파괴되는 바람에 땅이 성한 곳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금속 탐지기를 들고 지뢰를 발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최첨단 기술이 필요한데 이 기술을 가진 유일한 곳이 놀랍게도 바로 한국입니다. 놀랍게도 우크라이나가 지뢰 제거를 위례한 국가는 미국이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데니스 슈미알 우크라이나 총리는 러시아가 자국을 세계 최대 규모 지뢰오염지로 만들었다면서 지뢰 제거 작업 등에 있어서 한국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슈미알 총리는 전쟁 후 우크라이나에 25만 km의 지뢰지대가 생겼다며 풍부한 경험과 기술, 장비 등을 갖춘 한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5만 km는 한반도 전체보다 큰 것은 물론 영국보다도 큰 면적입니다. 슈미알 총리는 러시아는 주민 밀집도가 높은 지역의 기반 시설을 겨냥하고 있다며 피해의 70%가 민간 주거 지역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최근 개발에 성공한 최신형 지뢰 탐지기, 목함 지뢰 등 비금속 지뢰도 탐지할 수 있는 신형 지뢰 탐지기 PRS-20K가 세상에 공개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개발에 성공한 최신형 지뢰 탐지기는 지표 투과 레이더 GPR 기술을 적용해 금속 지뢰뿐만 아니라 비금속 지뢰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지표 투과 레이더는 전파 특성을 이용하여 표적을 탐지하고 그 위치를 찾아내는 장치입니다. 미국이나 프랑스도 이 탐지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산 탐지기가 가격도 훨씬 저렴할 뿐만 아니라 정확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는 바로 이겁니다. 한국 현대로템이 자체 개발한 장애물 개척 전차 K600. 이 전차는 차체 앞부분에 지뢰 제거용 대형 쟁기를 지면에 박아 땅을 갈아엎어 나가며 묻힌 지뢰가 드러나게 합니다. 대인 지뢰는 물론 대전차 지뢰까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기감응 지뢰 무능화 장비로 자기장을 발사해 차량 앞에 매설된 지뢰를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차량 후미 좌우에는 병사들의 안전한 이동로 확보를 위해 안전지역임을 알려주는 표식막대 발사 기능도 갖췄습니다. 현대로템은 대전차 지뢰가 터져도 임무 수행을 지속할 수 있을 정도로 장애물 개척 전차의 방호력과 생존성이 높다고 밝혔는데요. 현대로템 관계자는 최대 5km 떨어진 안전지대에서도 조종할 수 있는 무인 원격 조종 장치를 개발하고 있다면 이를 통해 승무원이 탑승하지 않아도 차량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 지뢰 제거 작업의 안전도를 더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의 한국편에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진짜는 지금부터인데요. 우크라이나가 한국의 5대 그룹과 재건사업 간담회를 극비리에 가지며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실질적으로 가장 큰 군사적 도움을 준 것도 미국이고 가장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해준 것도 미국인데 왜 한국을 선택했느냐는 것이죠. 한국의 5대 그룹 삼성, 현대, SK, LG, 롯데그룹은 최첨단 IT부터 시작해 유통, 건설, 화학, 조선, 플랜트 모든 분야에서 세계 1위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며 우크라이나를 제2위 한국으로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5대 그룹뿐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인프라개발부 바실리 슈크라코브 차관 일행은 최근 부산항까지 방문했고 삼부토건의 주가는 한 달 만에 무려 3배 넘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다산네트워크스는 국제에너지 클러스터 정회원 멤버로서 국내 전력선업체와 공동으로 우크라이나 남부 미콜라이우 유럽연합규격 전력망 시범 사업에 참여했다는 소식을 전하자 주가가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 한국의 중소형 건설기업들의 주가도 일제히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종료 후에는 러시아가 다시는 우크라이나를 재침략하지 못하도록 한국산 무기로 도배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최근 잠수함 1위인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데 성공하며 6회공 모두 갖춘 세계 최강의 방산기업으로 도약한 한화의 최첨단 무기를 뿐만 아니라 현대로템의 전차들은 현재 유럽에서 게임 체인저라 불리며 러시아의 공포의 존재로 등극했습니다. 한국의 주력 전차인 K2가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간 육상 전력의 균형을 무너뜨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맷의 객원 필진인 동아시아 안보 전문가 A.B. 에이브럼스는 이 매체에 기고한 한국 방위산업에 의한 나토 무장은 러시아엔 끔찍한 전망이란 제목의 글에서 이처럼 진단했습니다. 에이브럼스는 K2 전차 주문은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장 지원 능력을 늘려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며 더 최근 사례로는 이달 초 미국의 대규모 한국산 군수품 주문을 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럼스는 서방이 냉전 이후 새 전차에 대한 진지한 투자를 멈추자 러시아 역시 현실에 안주해왔다며 더 현대화된 한국산 전차가 나토군에 대량으로 신속하게 도입된다는 것은 육상전에서의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이렇게 유럽 전역이 열광하고 있는 한국산 무기를 들여온다면 다시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산기업 KAI가 세계적인 항공기 기업 보잉, 록히드 마틴과 어깨를 나란히 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성공적인 비상을 이루어낸 KAI에서 KF-21이 완전한 5세 대화와 더불어 6세대 전투기 기술을 확보하여 세계 7위의 우주항공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그런데 이와 함께 공개된 KAI의 50년 계획표에서 KF-21의 스텔스 함재기화 가능성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KF-21 개발이 KAI의 계획대로만 이루어진다면 미국이 독점하고 있던 5세대 전투기 시장 구조를 한국이 뒤흔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미국이 완성되는 걸 두려워했었던 국산 전투기 KF-21의 미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7대 항공우주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KAI에서 향후 100년의 미래를 그리는 로드맵을 발표해 국내외 방산 관계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로드맵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부분은 역시 KF-21의 향후 개량 계획이었는데요. KAI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체계 개발을 완료한 KF-21은 2028년까지 무장을 확장하는 블락 개발에 들어가고 이후 2029년부터 2033년까지 블락로 성능 개량을 진행하며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위한 내무 무장창 설계, 센서 내장화 기술을 확보하고 5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인 데이터 융합 기술과 무인기와 합동 교전을 위한 지향성 고속 데이터 링크를 개발하여 KF-21 블롤크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KAI의 대략적인 연구개발 스케줄이 공개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되었는데요. 대한민국의 국산 함재기 KF-21 개발은 저중 어느 시점에 포함되어 있냐는 것이죠. 지난 2월 대한민국의 중형 항모의 함재기가 될 KF-21의 국내 독자 개발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었는데요. 국방과학기술진흥연구소에서 수행한 함 탑재용 전투기 국내 연구개발 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한 결과 개발과 양산을 포함하여 4조 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면 10년 반 만에 전력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개발에 1조 8천억 원, 양산에 2조 3천억 원이 들고 개발 기간은 8년 6개월. 개발 완료 이후 해군 시험 비행 기간을 2년으로 잡아 전력화까지는 10년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10년으로 예정된 국산 항공모함 개발 사업 기간과 일치하기에 항모와 함재기가 함께 개발을 진행한다면 10년 뒤 KF-21을 탑재한 국산 항공모함이 출항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연구 용역은 국내 연구개발 시 기술적 제한 사항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함재기용 착륙장치, 브레이크, 전기체 등에서 일부 해외의 기술 협력이 필요하지만 이미 KF-21을 성공적으로 개발하면서 얻은 노하우가 있으니 절대 넘지 못할 산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KF-21은 이 4.5세대 전투기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아니면 완전한 5세대 전투기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나온 정보가 없었는데요. 이번 KAI에서 공개한 KF-21의 로드맵 덕분에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앞서 계획대로 개발이 진행된다면 KF-21 블락 3위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은 2032터부터 2033년쯤이 될 텐데요. 여기서 블록 3의 주요 개발 사항 중 무인기와 합동교전을 위한 지향성 고속 데이터 링크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무인기와의 합동교전 능력은 KF-21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술로 여겨지고 있었고 개발 과정에서 포함될 예정이었습니다. 지상 레이더 기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KF-21과 달리 본토와 떨어진 해상에서 중국의 막대한 항공 전력과 교전해야 하는 KF-21에는 반드시 유무인 복합전투 MUMT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MUMT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지향성 고속 데이터 링크 기술 개발 및 탑재가 블록 3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스케줄표대로라면 KF-21위 개발이 블락 3 개량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11. 그렇다면 KF-21 역시 완전한 5세대 전투기가 될 블락 3위 사양으로 개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KAI의 로드맵이 정확하다면 KF-21은 내부 무장창과 내장형 안테나가 포함된 온전한 스텔스 성능을 갖춘 5세대 함재기로 탄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KAI의 야심찬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가장 난감한 곳은 바로 미국인데요. 지금도 미국이 5세대 전투기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데다가 5세대 함재기 부분에서는
미국의 F-35B를 대체할 수 있는 전투기가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4.5세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었던 KF-1은 이 블락 3에 기반하여 제작되어 5세대 스텔스 함재기가 되어버린다면 우습게 보던 한국에서 F-35B의 강력한 경쟁자가 탄생하게 돼버리는 것인데요. 게다가 중형 항모에서 운용할 경우 KF-1은 오히려 F-35B보다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F-35B는 리프트팬을 장착해 경항모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지만 리프트팬이 동체에서 많은 공간을 차지해 무장 탑재력이 F-35A에 비해 20%나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F-35B는 공대함 능력을 갖추지 못해 항모의 공격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받아왔었습니다. 반면 KF-1에는 F-35B를 월등히 능가하는 무장을 갖추게 될 예정인데요. 우리 연구진들이 개발하고 있는 KF-21의 국산 독침 무기들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전투기와 무장을 한 세트로 쓰이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했지만 그 자리를 마하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한국이 위협하고 나섰는데요. 과거 KF-21의 무장 선정 과정에서 미국이 KF-21에 탑재될 국산 AESA 레이더와 미국의 공대공 미사일 AIM-120 암램 인티 통합을 거부하면서 한국은 상당히 골머리를 썩어야 했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미국의 방산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경고였는데요. 그러나 KF-21이 보여준 가능성에 오히려 유럽 방산기업들이 접근해오기 시작했었습니다. 범유럽 미사일 제조 기업인 MBDA에서 KF-21의 새로운 공대공 미사일로 미티어 미사일을 제안해 온 것이었죠. 현존하는 비가시거리 공대공 미사일 BVRAAM 중 최강이라 평가받고 있는 미티어 미사일은 덕티드 램제트 기술을 탑재하여 400km에 달하는 사거리에 일반적인 고체 추진 미사일의 3배가 넘는 마하 4의 속도를 자랑합니다. 여기에 미국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9 사이드와인더 대신 독일에서 제안한 더 뛰어난 성능의 IRIS-T 미사일을 채택하면서 전부 유럽제 미사일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유럽 방산기업들이 먼저 한국에 손을 내미는 예상치 못한 사태에 당황한 미국에서도 미사일 인티를 허가해주면서 KF-21은 한국, 미국, 영국, 독일의 무장이 모두 탑재 가능하다는 세계 방산사를 뒤져보아도 유례없는 무장 옵션을 갖춘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대공 미사일들만 골랐을 수 있게 된 KF-21이지만 공중뿐만 아니라 지상과 바다 역시 완벽하게 제압하는 전천후 멀티롤 전투기를 목표로 하고 있기에 국산 독침 무기 개발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지난해 직경 533mm 위 한국형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개발하여 전력화에 성공했었다는 소식 전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국산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소형화하여 KF-21의 공대함 무장으로 탑재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며 올해 초 첫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KF-21의 강력한 화력이 될 초음속 공대함 이 유도탄은 직경 400mm의 최대 속도는 마하 4, 최대 사거리는 500km급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초저고도 시스키밍 비행까지 가능해 완성된다면 대한민국 공군의 공대함 결전 병기가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또한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의 최강자인 KPD-350 타우러스 미사일의 한국 버전인 천룡 공대지 미사일의 시범 개발 역시 얼마 전에 끝마쳤는데요. 500km에 달하는 사정거리를 가진 타우러스 미사일 등 1500m 상공에서 발사 후 30m 수준까지 하강하여 초저고도 비행을 하다가 목표 지점에서 3000m 상공까지 급상승한 후 수직 낙하하면서 관동력을 극대화하는데요. 6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도 가볍게 관통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 미사일로 북한의 핵심 군사시설을 타격할 킬체인의 핵심 무기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타우러스 미사일을 국산화하여 KF-21은 물론이고 FAO에까지 탑재할 수 있도록 소형화할 예정인데요. 한국형 타우러스 순항미사일은 자세한 스펙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소 타우러스 이상의 성능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타우러스와 천룡의 가장 차별화되는 요소는 천룡 미사일에는 스텔스 설계와 스텔스 도료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초저고도로 비행하는 미사일은 탐지하기 어려운데 스텔스 기술까지 적용된다면 절대 막을 수 없는 KF-21의 독침 무기가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에서 한국형 타우러스 미사일을 개발하게 된 배경에도 미국의 갑질이 있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 공군에서는 미국의 스텔스 순항미사일 JASSM을 도입할 계획을 세웠었지만 F-15K와의 무장 동합 문제와 함께 미국에서 판매를 거부하면서 결국 유럽의 타우러스 미사일을 도입해야 했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당시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의 반발로 인해 수출을 거부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우러스를 도입하면서 2차 사업으로 기술 이전을 받아 한국형 타우러스 천룡 공대지 미사일의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탐색 개발을 마친 천룡 미사일은 본격적인 체계 개발에 들어가 2028년 개발이 완료될 예정으로 향후 양산될 KF-21 블락 3와 KF-1에는 아시아 최강급의 순항미사일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오랫동안 미국은 한국 방산을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려고 수많은 갑질을 저질러 왔었습니다. 선진국 중에서 한국만큼 방산 지출 비율이 높은 국가도 없었기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절대 놓칠 수 없는 시장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누르면 누를수록 더 튀어오르려고 하는 용수철 같은 한국은 미국이 주지 않으려던 기술까지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며 독보적이었던 미국 방산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텃세에도 자주 국방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피땀을 흘려온 방산 역군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국산 미사일을 달고 5세대 전투기로 완성된 KF-21이 날아오를 날을 고대해봅니다. KF-21 보라매의 첫 무장시험을 성공적으로 끝마치며 공격 능력을 갖춘 진정한 전투기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증명해냈습니다. 이대의 KF-21 시제기가 출격하여 CJ-2호기는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의 시험탄을 분리하는 시험을, CJ-3호기는 기총 사격을 실시하며 강력한 화력을 뽐냈는데요. 그 영상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부 미티어 미사일 4발 주익에 각각 미사일 1발 탑재, 미티어 미사일 분리, 20mm 기관포 100발 사격. 보신 바와 같이 테스트용 미티어 미사일이 성공적으로 분리되었고 기총 사격 역시 막힘없이 진행되며 KF-21이 무장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KF-21이 무장시험 영상이 공개되자 갑작스러운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 드러난 기총의 구조상 KF-21은 절대 스텔스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인데요. KF-21 무장 테스트 소식이 들리자마자 빠르게 영상을 SNS로 공유하기 시작한 중국 네티즌들은 영상 속 KF-21이 외부 무장창과 함께 노출되어 있는 기총 포트를 지적하며 한국 전투기는 절대로 스텔스기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무장창이 없는 스텔스 전투기는 없다. 모든 무기를 밖에 걸어둔 상태에서 스텔스가 가능한지, 키키읍, 내부 무장창의 경우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 단계이며 완전한 5세대 전투기로 거듭나는 비에로시 K3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기총 포트를 지적한 것은 반박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는데요. 현대에도 전투기에 있어서 기총은 빼놓을 수 없는 무장이지만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하는 기총의 총구로 인해 전투기의 RCS, 레이더 반사 면적가 높아지고 공기역학 구조가 방해받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KF-21 역시 기총 포트가 열려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블락 3로 개량을 거친다고 해도 진정한 스텔스 전투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KAI에서 과거 미리 특허 출원을 해두었던 기발한 해결책이 발굴되며 무지성으로 비난하던 이들마저 감탄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KAI에서는 지난 2020년에 이미 스텔스 성능을 염두에 두고 복합 소재를 활용한 기총 포트 커버 특허를 출원했었는데요. 기존의 기총 포트는 기총 발사 시 발생하는 화염 잔해 및 연기 등을 원활하게 배출하기 위해서 총구가 항시 개방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는 스텔스 전투기의 RCS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미국의 F-22 랩터와 F-35는 도어형 기총 포트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평시에는 닫힌 상태로 비행하다가 기총을 사용할 경우 유압식 구동계가 작동해 덮개가 열려 기총이 발사되는 구조로 RCS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투기에 정비를 해야 하는 복잡한 기계장치가 하나 더 추가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전투기의 정비효율과 장비의 신뢰성을 악화시키고 중량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아예 기총을 제거한 F-35 모델을 만들기도 했었죠. 스텔스 전투기가 기총을 사용할 경우가 거의 없는 미국과 달리 한국의 전술적 환경상 기총은 KF-21에서 절대로 뺄 수 없는 요소였기에 KAI에서는 기발한 해결책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일회용 무장 귀버입니다. 가볍고 얇은 소재로 만들어진 이 무장 커버는 평상시에는 기총 포트의 개방 영역을 덮고 있으며 항공기의 비행 능력과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다가 근접 교전이 벌어져 기총을 사용해야 할 경우 기총에서 발사된 탄약에 의해 무장 커버가 파괴되어 자동으로 떨어져 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떨어져 나간 무장 커버의 잔해가 탄도 궤적을 방해하거나 항공기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리섬유나 일렉트로닉 유리섬유 등 가벼우면서도 항공기의 비행 역학적 특성을 만족시키는 재료로 제작될 것입니다.
전투기에 덮개 하나를 올린 이 단순한 구조의 일회용 무장 커버를 통해 KF-21은 F-35나 F-22와 같이 복잡한 구동계를 갖출 필요가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능해지는데요. 한번 쏘면 교체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이는 전투기가 귀환한 후 예비 커버로 교체만 하면 끝나기에 별도의 정비 절차와 장비를 마련해야 하는 도어형 커버와는 정비 용이성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또한 파괴된 이후에는 스텔스 성능이 떨어질 수 있지만 스텔스기가 기총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기총으로 근접 화력 지원 임무를 수행할 경우 주변 제공권은 이미 장악한 후일 테고 근접 교전에서 기총을 사용할 상황이라면 이미 스텔스 성능은 중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일 교전 이후 추적당하며 후퇴할 경우에도 전면 RCS보다 후면 RCS가 더 중요하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고장의 위험이 있는 구동계와 달리 KAI의 일회용 무장 커버는 100% 설계자와 파일럿이 의도한 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간단해 보이는 해결책이지만 전투기 부품을 일회용으로 사용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없었다면 나오지 못할 기술이었죠. KF-21에 탑재되어 있는 기총은 F-15, F-18, F-22에 장착되어 운용 중인 M61A 발칸 게틀링 기관포인데요. 기존 M61 발칸 게틀링포를 경량화 및 현대화시킨 기관포로 그 최대 연사속도는 무려 분당 6,600발에 달합니다. 순식간에 수천 발의 20mm 탄으로 탄막을 형성시키며 목표물을 타격하는 게 가능하죠. 하지만 미사일과 레이더의 발전으로 대부분의 전투기 교전이 PVR, 시계외, 교전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기총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주장이 여러 번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미군이 F-4위 기총을 제거했었다가 베트남전 당시 미국이를 상대로 공중전에서 처참하게 패배한 적이 있었고 실시간으로 현대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전투기 간의 도그파이팅 교전이 벌어지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하면서 오늘날에도 기총은 반드시 있어야 할 무장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번 무장시험에서 기총과 함께 미티어 미사일이 하부 반매립형 무장창에서 무사히 분리되는 장면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미티어 미사일과 함께 주목받았던 부분이 있었으니 바로 양주위 끝에 달려있던 두 개의 미사일인데요. 왼쪽 주익에 달려있는 붉은색 미사일은 진짜 미사일이 아닌 항공기의 무게 균형을 맞추기 위한 무게 추역화를 수행하는 더미 미사일이었고 오른쪽 주익에 달려있는 미사일은 바로 독일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아이리스-T였습니다. 본래 KF-21에는 현재 우리 군에서 주력 공대공 미사일로 쓰이고 있는 에임-9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이 장착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미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인데다가 군수관리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할 예정이었죠. 그러나 KF-21 이 국산 AESA 레이더를 채택하면서 미국에서 공대공 미사일의 무장동합, 인트리그레이션, 이 불가하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는데요. 난감한 상황에 처한 우리 군의 유럽 쪽에서 먼저 접촉을 해왔었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영국의 미티어를 단거리 미사일로 독일의 아이리스-T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리스-T 미사일은 기존 나토 공대공 미사일의 표준으로 자리잡은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독일에서 개발된 미사일로 추력 편향 기술을 접목하여 사이드와인더를 뛰어넘는 성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최대 속도 마하 3의 유효사거리는 25km에 달하는 아이리스-T 미사일은 우리 군이 운용하는 사이드와인더와 비교했을 때 목표 획득 거리가 4배, 탐색각은 3배, 추적 능력은 무려 6배나 향상되었으며 전파방해 대응 능력 ECCM과 적외선 교란 대응 능력 IRCCM이 향상되어 플레어와 같은 기만체계도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추력 편향 제어 기술이 도입된 아이리스-T는 조종사의 HMD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와 연계하여 360도 어느 방향으로도 공격이 가능한 5세대 대공미사일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즉 적 전투기가 어느 방향에 있더라도 조종사가 고개를 돌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미사일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리스-T 미사일이 KF-21에 장착된 모습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미티어 미사일에 이은 KF-21이 두 번째 공대공 무장으로 사이드와인더를 뛰어넘는 IRIS-T 미사일을 공개함으로써 향후 KF-21이 강력한 공중제압 능력을 갖출 것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무기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이고 있는 폴란드 언론에서도 KF-21이 무장시험 성공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게 전했는데요. 기사를 본 폴란드 네티즌들은 이 프로그램에 합류하지 않는 건 밑바닥 없는 어리석은 판단이 될 것
폴란드도 한국의 KF-21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좋겠다며 KF-21 사업의 파트너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냈습니다. 폴란드와 함께 한국 무기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사 언론 디펜스 익스프레스에서도 KF-21이 무장시험 소식을 전했고, 우크라이나 네티즌들은 한국의 대담한 개발 계획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KF-21 실사격 영상을 본 중국 네티즌들 중에서도 솔직하게 한국의 무기 개발 속도에 감탄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솔직히 말해 정말 아름답습니다. 스텔스기를 직접 개발하겠다고 나서서 빠르게 진전시키고 있는 한국의 공업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전투기는 서방의 주력 전투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무장시험에서는 단 2종류의 미사일을 장착하고 비행한 KF-21이지만 KF-21에 장착될 수 있는 무장은 현재 개발 중인 국산 미사일들까지 포함해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등 13종 이상의 무장을 장착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강력한 무장을 갖추게 될 KF-21이 완전 스텔스화까지 이루어지는 비에로시 K3 개량을 마치고 실전 배치가 이루어진다면 아시아 최강의 공군은 한국이 보유하게 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는데요. 전천후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적들을 초토화시킬 화력을 갖춘 보라매의 완벽한 비상을 손꼽아 기다려봅니다.